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고양시에서 가장 싱싱한 신상품 국회입니다. 농담 반, 진담 반일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텔레비전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늘 어떤 국회의원 이름을 부를 때 앞에 무슨 말을 붙입니까? 존경하는. 저 자식들 말이야, 저 가식적인 존경하는 저런 거, 저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 3달 해보니까, 생각의 차이를 떠나서, 정당의 여야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개인을 두고 보면, 300명이 다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 일하지 않는 국회 같지만, 너무 바쁩니다, 다들. 그래서, 저절로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농담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뭐 시간을 넉넉히 원래 이런 이제 강연 비슷하면서 오래 하면 재미가 없죠. 임팩 있게 머리에 남는 몇 마디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원래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주제에 맞게끔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방자치 이러면은 가장 최근에 뉴스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어제 전세균 이제 국회의장이 되셨죠. 국회의장께서 언론인들과의 토론회에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 지방선거를 6개월 앞당겨서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선거를 일치시킨다는 굉장히 의미 좋은 이야기입니다. 주제는 오늘 저한테 준 주제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 문제. 이게 주제더라고요. 지방선거 관련해서 가장 뉴스발 받는 발언이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또 지방자치 이러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일이 있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95년도에 안식투쟁의 결과로서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는 것을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받아냈죠. 그때 이제 김홍기 전 국회의장님 말씀에 의하면 참모들이 다 반대를 했대요. 왜? 실시하면 여당이 완성을 합니다. 우리는 내놓을 인물도 없고 현재 공무원인 이 시장, 구청장, 군수들이 그대로 바로 출마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다들 여당으로 갈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답변하신 게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내 멀리 봐라. 우리가 늘 이렇게 힘없이 약한 야당으로만 있지 않을 거다. 멀리 보면 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하고 강한 민주화의 깃털은 지방자치 제로부터 튼튼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신 거죠. 다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예견했던 것을 실로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님의 위대한 식견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싶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생각하신 지가 국회의원이 되고 10년 만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에요. 10년 만에. 92년도에 처음 부산에서 되고 10년 만에 대통령이 되셨는데
3당 합당 때 따라가지 않고 남으면서 이제 권한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미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연구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구소의 이름이 지방자치 실무연구소. 이름도 실무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감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지방자치 실무연구소에서 대통령의 그림을 그렸던, 우리 백희찬 선배님 그때부터 아시죠? 네, 또 여기 계십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요즘 이야기를 합니다. 꼭 지방자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르게 듣지 마십시오. 내년 대선을 잘 치르기 위해서 확장성을 좀 노리는 의미에서 기자들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민주화, 반민주의 시대는 지났다. 보수와 진보의 시대도 지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돼야 되느냐. 이게 숙제다. 이 아젠다, 이 레토릭을 잘 이제 민심의 심장을 꿰뚫는 이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딱 한마디로 정리한 이것을 잘 꺼내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지방자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 하니까 이 말을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민주와 진보의 법통을 잇는 사람이라면 자치분권과 중앙집권의 이 대립의 선을 제대로 가르는 앞으로의 세상은 자치분권의 세상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이제 말을 앞으로 써보겠습니다. 오늘 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 자치분권이 중앙집권의 상부구조, 하부구조란 말씀들 아시죠? 이미 우리 국민과 시민들은 문화 속에서 자치와 분권의 세상으로 이미 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도가 법이 안 따라주고 있는 거죠.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가 조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 보니까 정책이나 법제가 실패하면 그것을 대중의 실패로 볼 것이 아니라 제도의 실패로 봐야 한다. 유명한 말을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 브루노 하우프만이라고 유럽 직접민주주의 협회 회장이시라고 하고 한국에서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직접민주주의를 초대라는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이 잘 안 굴러갈 때 사람 또 시민 국민들을 탓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정당 공천 문제는 조금 뒤에 이야기하고요. 현재 이슈화되어 있는 지방 자치분권의 현주소 또는 앞으로의 과제, 이게 이제 3대 영역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입법 3대 트랙으로 이제 이 일을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자치행정의 숙제를 보면은 인구와 면적, 지자체의 인구와 면적에 따라서 실정에 맞는 내용적인 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 시군구라는 행정 단위를 편성한 지가 아마 해당 후에 이 시스템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등급인데 인구 기준으로 보면은 놀라지 마십시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1700명당 한 명의 대표를 뽑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2,800명, 독일은 한 5,000명. 여기 있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미국만 해도 6,500명 정도가 한 명의 대표를 뽑는 그런 실정이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지방의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생소하지만 가끔씩 들리는 뭐 카운티 이런 거 있죠. 미국의 행정제도를 이야기할 때 카운티 이러지 않습니까? 그 단위마다 이제 한 명씩 다 뽑는다는 거예요. 행정의 수장으로. 예전에 87년도에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 정시 투쟁할 때 그 슬로건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생각나네요. 동작에서 대통령까지 직선제로. 실제 동작부터 대통령까지 직선제로 하고 있는 게 유럽이나 미국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만 해도 한 6만 7천 명당 한 명의 단체장이 있다고 그래요. 영국이 한 13만. 우리나라는 평균 인구가 무려 22만 3천 명당 한 명의 행정적 수장이 뽑히는 너무 기초단체라고 하지만 너무 크다. 이런 이제 이야기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지금 자치행정에 관계한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 개편의 숙제. 두 번째는 지금 인력 채용이나 인건비 운영을 자치단체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해진 티오와 정해진 총액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서 지침을 내린 그걸로만 이제 운영을 하고 실제 업무의 양을 보면 중앙부처에서 위임한 업무가 100명이 일하고 있다면 약 70명 이상이 중앙부처 위임사항을 기초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근데 중앙부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앙부처의 지자체에다가 업무를 위임하고 하는 중앙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인식은 좀 이렇습니다. 성심성 방망경영 때문에 예산이 줄줄줄 샌다. 이런 생각이 많죠. 실제 지난 과거를 보면은 일부 지자체에서 다음 선거를 위해서 그런 성심성 방망경영을 많이 했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선거가 부활된 지가 사실 또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갈수록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공무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논리를 만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지방 재정, 자치 재정을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작년에 한 380조 되죠. 한 400조 잡고 이게 세수와 세출, 그러니까 돈을 붓는 게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국세가 거의 80%입니다. 지방세가 20%. 반면에 지방에서 지출하는 세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지출하는 볼륨은 거꾸로 지방이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앙에서 집행하는 세출 예산이 40%입니다. 여기에 이제 은밸런스, 세수와 세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게끔 하는 게 회계의 기본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이제 중앙정부가 돈이 은밸런스하고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권한을 놓고 있지 않는 그런 이제 제일 큰 단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최근에 저 성남시장께서 단식도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별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께서 중앙정부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게 세입자, 국세를 지방세로 벌려라.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
우리나라가 1년에 양도소득세 세수가 약 8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8조 원인데 양도소득세라는 세원이 발생하는 행위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또 뭐 물건이 있어야지 양도소득세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물건이 존재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세수로 잡아가 8조 원 정도 된다니까. 8조 원보다 더 큰 게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위가 일어나는 거기에 세입을 가져가도록 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면 소비세입니다. 지방 소비세.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를 다들 내지 않습니까? 부가세를 지방에서 이건 역시 행위가 일어나는, 소비 행위가 일어나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출만큼의 부가세는 지방 해당 자치단체에다 고생을 하라. 이게 이제 20조 이상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이제 하나의 비켜가는 방법이지, 원천적인 것은 앞서 이야기드렸듯이 세입 세출을 잘 맞추는, 그러니까 권한을 그렇게 해주고, 지금은 많이 걷어서 지방에다가 어떻게 줍니까? 이런 뭐 신문지상에 많이, 그러니까 중앙이 지방한테 줄 때 교부건 교부세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부 그러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선심 쓰듯이 니를 줄 수도 있고 니를 줄 수도 있는데 니를 준다 뭐 이런 뜻이 교부라는 말도 어감도 안 좋고 어쨌든 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또 누리과정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데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될 예산을 지금 누리과정 예산 같이 지방정부나 교육청에다가 전가하는 이런 문제도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의미로운 것 하나 더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유구집중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또 잘 사는 지자체, 못 사는 지자체. 그러니까 재정격차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최고 재정자립도가 68% 정도 차이가 나고, 최고가. 예를 들어, 자치구 중에는 서울, 강남이 자립도가 81.5%인데, 부산, 서구는 13.6%랍니다. 시단위로 보면 성남이 65% 정도고요. 전북 남원시가 8.6%.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또 지자체들 간에도 재정 격차가 너무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행정구역 개편 관련해서 좀 강력화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에 이야기 드렸던 대표를 뽑는 행위는 좀 더 잘게 쓸고 크게 이제 이 재원을 배분하는 문제는 좀 크게 묶어서 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치 입법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요즘 나오는 개혁 문제하고도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우리 지방의회가 있지만 지금 시의원님 여기 우리 원영희 의원님 계시네요. 입법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입법권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법을 뭐라고 합니까? 조례라고 하죠, 조례. 조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87년도 87 헌법 때 지방자치를 하자라는 규정 조항을 넣어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딱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그 다음 조항으로
제11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또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의 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으로, 법령으로 다 이제 위임을 해서 담아놨는데,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여기 이 독소 표현이 하나 있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결국은 지금 중앙부처가 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중앙부처에서 그 법률의 유임에 따라 우리나라는 시행령이라는 게 독특하게 있습니다. 시행령이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주면은 정부에서 그 집행에 관계한 령을 만듭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잘 없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법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권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뭘 하나 치면은 법령과 시행령 또 법률 이거 맞춰보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한 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서 좀 시끄러웠던,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서정초등학교 앞에 공장 건설 문제, 지난주에 아주 성실한 대화를 통해서 잘 타결됐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하는데, 청구를 좀 낮추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했고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사안이 생기면은, 우리 고양시의회에서 조례로 조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청구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선에 대해서 하고, 업체가 피해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이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은 고양시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팍팍하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려면 지방행정, 지방조정, 지방입법권 세 가지가 같이 이야기돼야 되고, 지금 중앙집권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작 이제 정당 공천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중앙집권의 시대에서 자치분권의 시대로 가야 되는 것이 민주화 진보의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면,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입법 이 세 가지를 같이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다는 것과 함께,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할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오늘 제가 이야기하라고 했던 제목에는 지방의회 그 정당 공천에 관한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구청장도 같이 묶여야 됩니다. 시장은 정당 공천을 허용하고 시의회 의원만 정당 공천을 허용 안 하는 이런 구조는 없습니다. 쉽더라 말입니다. 같이 이제 그래서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 문제 이렇게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간단히 이제 해외 사례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보통 우리가 비교할 때 미국, 유럽, 일본 이 정도로 정치 제도를 비교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비교의 척도가 되는 게 정당 정치의 역사가 얼마나 깊으냐, 그 다음에 최고 권력 구조가 어떠냐,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편차를 보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6,700명당 한 명의 대표를 뽑는다고 했죠. 그렇게 인구로 나눠보면 미국이 지방정부라고 칭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8만 9천 개나 됩니다. 물론 우리보다 굉장히 큰 나라이긴 하지만 8만 9천 개. 미국 인구가 한 2억 정도 되죠. 2억 명. 8만 9천여 곳의 지방정부 중에 정당 공천은 물론이고 정당 표방조차도 불허하는, 선거 때 인정하지 않는 게 무려 75%나 됩니다.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당 정치의 역사가 굉장히 뿌리 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데는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가 실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각제를 통해서 연정도 하고, 정당 정치의 이 충돌이나 싸움이 워낙 이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각제를 통해서 정치 갈등을 절충하는 이런 제도가 아주 유서가 깊은 데죠. 유럽 일반이. 여기는 공천하긴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공천을 하긴 합니다. 정당 공천을. 근데 정당 내에 어디서 하냐? 상향식으로. 우리 같으면 고양시에도 4개 지역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4개 지역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뽑는다. 그리고 거기 내부에서 투표해서 되는 사람이 이제 그 정당의 후보로 우리 같이 이제 기호를 받는 거죠. 제1당은 1번, 제2당은 2번 이렇게 뽑아요. 당원 총회를 통해서 투표로 이제 선출을 한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앙당 추천 후보를 지역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추천하는 거고, 어쨌든 뭐 유럽 전체는 상향식 공천, 당원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구조 같아요. 재미난 것은 또 일본입니다. 일본이 정당 정치 역사가 우리하고 비슷하죠. 반면에 우리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만 그쪽은 내각제를 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당 공천을 하긴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정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안 돼요. 2011년 일본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의 99.8%가 무소속이 당선됩니다. 지방의원은 70%가량이 무소속이 당선됩니다. 일본의 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은 1786명이 있는데 그 중에 1782명이 무소속 당선. 지방의원은 무려 34,496명이 있답니다. 이 중에 23,562명이 무려 70%가 무소속. 정당 공천을 받으면 이게 당선이 안 되는 데가 또 일본입니다. 그만큼 생활정치 가까이 있는 생활정치에 익숙하다. 또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아까 모두의 자치행정 관련해서 다른 나라는 몇 명당 한 명의 이 장을 뽑느냐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선거구가 너무 인구가 많은 거죠. 지방의회 의원수를 늘려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원정희 의원이 저랑 다니면서 인사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동네 시의원입니다. 동네 시의원이 맞거든요. 뭐 자기 동네를 책임지면 그래서 좀 뚝뚝 떨어져 있는 동네에 한 명, 100개 동에 한 명,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이야기하려면 정당 공천이 맞느냐 틀리냐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숫자 문제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접근해 줘야 됩니다. 더 재미난 것은 지난번 우리 당선자 4명 초청해서 이 자리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질문하셨을 때 제가 그때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죠. 정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이 서명운동을 합니다. 때 되면
선거에, 지방선거, 자기 선거가 다가오면은 묶어서 서명운동을 해요. 어떤 서명운동을 하냐? 정당 공천제 폐지하라는 법을 제정해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도 정당 공약으로 정당 공천제 폐지 공약을 할 것을 이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현재 자치단체와 현재 지방의 의원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본인들도 느끼는 거죠. 해보니까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지역위원장하고 중앙당에 예속된 나를 좀 해방시켜라. 이건 지방자치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또 공천에 임박하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방을 하고 있고 이 여력으로서 기득권이 있으니까 이제 폐쇄나 공천 안 받아도 가면 되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 공천을 하면 문제가 어떤 거냐면요. 왕왕 있어 왔죠. 선거가 지나고 나면은 늘 터지는 공천을 둘러싼 부정비리 아시죠? 공천, 헌금, 금품 수수 등등 허위사실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좀 유능한 동네 실력 있는 인재를 뽑아주고 싶은데 못 뽑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2인 선거구가 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대 정당 공천자만 당선되죠. 공천 받으면 뭐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우리나라 같으면 새누리당, 더민주당 공천 받은 두 사람이 되잖아요. 그 사이를 비집고 무소속이 되는 경우는 지방의회 의원을 하다가 너무 잘했는데 공천을 못 받아서 나 탈당하고 무소속한다 해서 되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제 정당 공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이제 케이스죠. 이 대목에서 이제 참고표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그러면 소수 정당은 어떡하냐. 여기서 바로 이제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 지방의회도 비례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소수 정당은 정당 공천제 찬성하고 지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좀 남아있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유럽 직접민주주의 협회 회장하시는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다는 그 말을 드렸죠. 무엇이 문제가 되면 그것은 제도의 문제다. 사람의, 시민의 문제는 아니다. 시민의 수준이 곧 현재 민주주의 발전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제도를 갖고 오면은 그것 또한 것이 커 보이는 것이고 너무 수준 낮은 제도를 운영하면은 이제 바꾸자고 달릴 것이고 정당 공천제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총선 직전에 2004년 탄핵 총선 직전까지 정계특위를 담당했었거든요. 지금도 20대 국회 들어서 정계특위가 만들어졌고 어제 지난달에 정치개혁과 관련한 시민단체와 교수들이 집단 성명도 발표하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국회의원들은 조금만 들어와라.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정계특위를 운영하자. 그렇게 요구를 했고 여기 정계특위에서 결정되는 안은 직권상정을 해주라. 국회의원이 이런 이제 요구가 됐는데 아마 거기 내용이 간추려지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압도적인데 정당공천제 내년 후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하라는 요구를 당연히 합니다. 때되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는 정당공천제 폐지하고 유능하고 실력 있는 동네 시의원들이 많이 나오기 저는 제도적으로 그걸 지지합니다. 또 우리 당내에서도 이야기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절충선, 그러니까 이런 폐지하자고 주장하다가 현재 수준으로 절충할 수 있는 이제 옵티멈 사이즈, 어디점이 적당할까? 이거는 기호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기호. 그러니까 선거 벽보에 순번을 지금은 다시 새누리당 1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 새누리당 후보 1번, 더민주당 후보 2번 이렇게 하지 말고 공천 확인해라. 번호 뽑는 건 따로 하자.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당 표방만 하라는 거죠. 정당 공천제가 있고 정당 표방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벽보에 또는 선거 공보물에 나는 민주당원이다. 요 정도까지 하는 거죠. 크게 기호 2번 민주당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정당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죠. 그런 정도로 요구를 하면 한 발짝 한 발짝 좀 개선을 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 6월 지방선거에는 우리 고양시에서 무소속이 많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지방의회 선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공천 받아도 안 되더라. 이런 기록을 한번 남겨주면 제도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한 9분이 더 지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만, 어떤